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아이 없이 이혼한 싱글입니다. 나이는 34이고 이혼한 지 갓 1년 됐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과의 문제가 가장 컸고 부수적으로 시월드와의 갈등도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계집살이라는 말이 있죠? 제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시댁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3살 어린 신우에게 온갖 시달림을 당하고 산 게 바로 저거든요. 우리 친정이 형편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슨 호구처럼 취급한 게 시가 식구들이었습니다. 내 결혼 망했구나 하고 확신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저는 이혼은 안 하려고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댁과 연을 끊는 것도 고려해 봤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에게는 절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편이 제 편일 때나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댁의 도움을 받은 건 없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그저 그런 대학 나와서 중소기업 다니고 결혼 당시 연봉 5천 정도였어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데 월 순수익 700 정도 나와서 연봉으로 치면 8천이 넘는 셈이고요. 웃긴 건 소득은 제가 훨씬 많은데 결혼할 시댁에서는 저 구졸이라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사업하는 거 안 좋게 보시면서 처음에는 결혼 반대했습니다. 워낙에 내 아들 하시는 분이라 저 만나기도 전에 자기 아들보다 못하다고 지레 짐작하셨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만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거 알고 태도가 바뀌었고 당장에 그 해 넘기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건물주이시고 주유소를 운영하십니다. 아마 그 얘기 듣고 태도를 바꾸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무슨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듯 저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니들 집은 무조건 우리 아들 출퇴근 편한 곳으로 얻었으면 하는구나. 집안의 가장이 출퇴근이 편해야 하는 법이야. 너는 차가 있으니 일 다니는 건 훨씬 수월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아들이 편한 쪽으로 맞춰다오. 네, 어머니. 그건 저도 고려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가 보태주는 결혼이었으면 이런저런 예단도 챙겨받고 싶었다만 그게 안 되니 아들 장가 보내는 맛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긴 하구나. 근데 너희 친정 부모님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니? 어머니가 은근히 예단을 받고 싶어 하는 눈치라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하는 저는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특별히 바라시는 게 있는 건가요? 신혼집 보증금은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는 거라서요. 부모님께는 예단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할 거냐고 물어보시긴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반색하시면서 그러니? 아이 그럼 나도 천천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마. 네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경우가 있는 분들이네. 까놓고 말해 딸내미 너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내는데 돈도 많다면서 전셋집에 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이야 장가 가면 너한테 갖다 주는 돈이 얼마겠어. 그거 생각하면 네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어쨌든 내가 조만간 예단 목록은 적어보내마? 이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얄미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내 친구들 보니까 오빠들 결혼할 때 현금으로 1인당 200만 원씩은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현금 안 해도 되니까 가방 제대로 된 거 하나 받고 싶어요. 가방이 훨씬 비싼데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길래 최대한 참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저도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 안 사는데요. 가방은 나중에 아가씨 시집 갈 때 사고 싶은 거 직접 사세요. 제가 대신 오빠 결혼식 때 입을 옷 정도는 해드릴게요. 제가 잘 타이르며 말했는데도 신우이는 참 철없게도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옆에서 보던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철없다 생각했는지 신우 옆구리를 쿡 찌르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는 건데 그때는 아들 가진 시어머니가 저 정도는 다 얘기하는 줄 알고 어지간한 거 다 맞춰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사윗감으로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결혼을 고집한 데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하겠다고 하니 직업 탄탄하고 책임감은 있는 사람 같다며 허락하신 겁니다. 결혼 후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 부모님도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그런가 예상하셨다면 당연히 끝까지 딸 결혼을 뜯어말리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 결혼할 때 혼수, 결혼식 비용은 거의 남편과 반반으로 했습니다. 집은 전세였고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어요. 제가 보증금은 마련한 거니 당연한 거였죠. 예물도 그냥 간단하게 반지만 했고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반면 시모가 보낸 예단 목록에는 어처구니 없는 거 많았는데 친정엄마가 집 보증금에 결혼 비용도 반반하면서 이렇게 예단 원하면 저에게 예물 제대로 받는 거냐고 남편 불러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재해서 예단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시부모님이랑 신우 옷이랑 신발값 정도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고 부모님이 제 앞으로 예전부터 마련해 주셨던 작은 아파트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기도 했고 그 집은 남편 직장과 너무 멀어서 남편 회사 다니기 좋은 곳으로 신혼 때만 잠깐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세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혼까지는 어찌어찌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했습니다. 저는 참 오만하게도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결혼 생활이란 게 실제랑은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신혼 때는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경제권 때문에 남편과 1차적으로 많이 부딪혔어요. 저는 돈 관리는 제가 하고 남편에게 용돈 8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한두 달 봤더니만 그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차도 안 타고 다니는데 한 달 용돈 80만 원이 왜 적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거기다 식비니 뭐니 다른 공과금도 전부 내가 내주는 거잖아. 진짜 짜증난다. 주변에 남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쓰는지요? 제발 물어봐.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남한테 밥 한 번 못 사고 전전긍긍 돈 아끼고 살아야겠냐? 당신은 버는 돈도 많잖아. 나는 우리 집에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80이 뭐야.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관리하자. 뭐? 그게 이유야? 좋아, 그럼 공동생활비 내고 각자 관리해. 대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걱정 마, 그럴 일 없어. 남편이 돈 관리 각자 하자고 하길래 저는 치사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친정에 용돈 드리는 문제도 각자 해결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가게는 제가 대학을 안 가서 부모님이 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차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께 빚을 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 많이 버니까 부모님께서 마다하셔도 용돈은 드렸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도 200씩 드렸습니다. 그거 드려도 제 생활에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남편은 결혼하고 초반에는 시댁에 매달 50씩 생활비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각자 돈을 관리하자고 하면서 70, 80만 원이 되면서 결국 언젠가부터는 100만 원씩 갖다 주더군요. 뭐 자기 말로는 자기 여동생 결혼하는 거 대비해서 돈이 많이 들 테니 당분간 그렇게 드리는 거랍니다. 어차피 자기가 번 돈에서 주는 거니 상관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던데 제가 뭐라고 자기 엄마 용돈 주는 거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 용돈 문제로 껄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는 친정에 200을 주는데 자기들은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 아시고 나서였습니다. 용돈 액수에 불만을 가지고 저에게 시어머니가 따지셨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저는 이혼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니들이 양가에 똑같이 용돈을 주는 줄 알았다. 근데 200만 원을 이제껏 친정부모님 드렸다니 이게 무슨 소리라니? 아니 니네 친정부모님도 그래. 딸 자식 가게 차려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너한테 그런 돈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딱 맞아. 우리 집이 더 못 사는데 100을 받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도 다음 달부터 200을 주던가 아니면 네 친정도 우리랑 똑같이 줘라. 어머니는 앞뒤 사정 생각도 안 하시고 대뜸 돈 액수만 가지고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어머니, 양가 부모님 용돈은 각자 하기로 이미 남편이랑 얘기가 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 해주고 가게 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자식된 도리로 제가 드리는 돈인데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돈을 잘 벌어서 여유가 있다며. 친정에는 그 정도 주는 게 당연하고 시댁은 나 몰라라 하는 거니? 너는 네 신우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30 넘기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정연이 결혼 준비하는데 보탰을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네 친정이랑 용돈 맞춰다오. 더 이상 말 안 하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 결혼하고 나서 저만 믿고 생활비 주는 것도 들쑥날쑥에다가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제가 돈 버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돈 많으시다고 그 돈 함부로 쓰는 분들도 아니시고요. 저야말로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네요. 어머니랑 신랑이 했지만 제가 안 주면 그만인 일이라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을 엄청 쪼았는지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사정사정하면서 같이 용돈 부담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때 엄청 심하게 싸우고 남편이 저에게 막말하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정이 잘 산다고 해서 시댁에 금전적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우면 저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누이 멀쩡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집도 월세가 아닌 자가예요. 시아버지도 아직 건물 관리나 하시면서 경제활동 하시고요. 그런데 저한테 굳이 돈 받아서 신우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우나 시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긴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저희 신혼집에 들락거리며 신우와 시모가 제 물건이나 살림을 하도 탐내서 뜯긴 것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전화해서 홈쇼핑에 나오는 거 사서 보내라 하고 시누이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런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소한 것들은 제가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친정 잘 사는 거 알고 빈대 붙으려고 하고 거지근성 보이면서 별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 상가 건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며 월세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셨어요. 물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아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2년 남짓이었지만 시가 식구들은 마치 며느리인 제가 물주라도 되는 듯 뭐 하나라도 빼먹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고요. 시어머니와 시노와도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결혼 1년 지났을 무렵쯤 난데없이 차를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간혹 출퇴근할 때 제가 쉬는 날은 제 차를 사용했고 뭐 주말이며 평소에는 거의 제 차를 사용하긴 했어요. 간혹 지방 출장을 간다며 1박씩 2박씩 지방에 내려갈 때도 제 차를 썼습니다. 그럴 땐 제가 조금 불편해도 가게까지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하지만 차를 한 대 더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이도 없었고 굳이 차가 한 대 더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 300 조금 넘으면서 자기 집에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내고 차를 사려면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경차나 소형차를 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분수에 안 맞게 무슨 외제차 브랜드의 차를 사겠다고 해서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도 가깝고 교통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차를 사? 그것도 분수에 안 맞는 외제차를? 분수에 안 맞긴. 당신 버는 돈이 얼만데 나도 이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어. 여자도 차 끌고 다니는데 남자가 차 한 대 못 끌고 다니냐? 그럼 당신 어머니 용돈이랑 생활비는 제대로 줄 수 있니? 차 할부까지 내면서 감당 못할 것 같으니 하는 말이야. 걱정 마. 당신한테 땡전 한 푼 달라 소리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시댁 용돈 주는 거랑 생활비에 차 할부하면 자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하나 내버려 뒀습니다. 감당 안 되면 저에게 얘기할 거고 그거 빌미로 경제권 빼앗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아주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 왜 그리 차를 사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장거리 지방 출장이니 어쩌고 한 건 전부 핑계였고 사실은 엄청난 거짓말을 저에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차 사고 나서 몇 달 뒤였습니다. 남편은 차를 사고 나서 유독 지방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주말에 출장을 보내는 회사가 제정신이냐며 따지면 저더러 회사 생활 경험이 없어서 뭘 모른다고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충성을 해야 승진도 빠르고 연봉도 올라간다면서요? 선배들이 지방 출장 가는 거 싫어하니까 자기가 도맡아 점수 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가게 일로 바쁘니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남편이 차를 산 이후에는 반년 넘게 주말에 남편과 어디 놀러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창 사회생활 집중할 때이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낌새를 챈 사건이 생긴 건 남편이 역시 출장으로 집을 비운 주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웬 남자가 대뜸한다는 말이 305호인데요. 차 좀 빼주세요. 내가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이라 자리를 바꿔서 대야겠네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 차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 멀쩡하게 차를 댔는데 이중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차를 뺄 이유가 없었어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이중 주차를 안 했는데요. 혹시 차종이 뭔가요? 그랬더니 전화한 남자분이 차 브랜드를 말하더라고요. 아, 그건 우리 남편 차인 것 같네요. 혹시 차에 전화번호 적힌 푯말 밑에 적힌 번호로 전화 주신 건가요? 위에 적힌 게 제 남편 번호라서요. 다시 한번 위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보시죠. 내가 지금 몇 번 했는데 모르는 번호라 그런 건지 부군이 전화를 받지를 않네요. 남편분께 말해서 지금 빼달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근데 남편이 회사에 출장을 간다고 한 건데 주택가라고요? 죄송하지만 거기가 어디죠? 저는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곳에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한 남자가 순간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말을 좀 버벅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분도 같은 남자니까 느꼈던 걸까요? 저도 순간 멈칫하다가 거기가 어디냐고 강하게 캐물었어요. 그분은 제가 묻는 말에 어버버거리더니만 어느 동 몇 번지라고 얘기하고는 다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어지고 나서 저는 바로 신랑한테 전화했어요. 이상하게 남편음이 제 전화는 받더라고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거래처 갔다가 일정이 늦어져서 같이 식사하면서 술 한잔까지 하고 숙소로 가는 길인데? 너무나 태연스럽게 대답하는 겁니다. 숙소? 숙소가 어딘데? 오늘 출장 간 데가 혹시 어디라 그랬지? 뭘 그렇게 캐물어. 우리 회사 지사 있는 대전이지. 그래? 그럼 차는? 당신 혹시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당연하지. 차는 걱정 마. 회사 주차장에 무료로 대놨고 지금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으니까. 술 마셨는데 당연히 운전 안 하지.
하지만 저에게 차를 빼달라고 한 남자가 말한 동네는 남편이 말한 회사가 있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소를 쳐서 찾아봤는데 남편이 출장 간다고 말한 회사가 있는 곳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한 주택가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실했죠.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심증이긴 했지만 회사 일로 간 게 아니라는 건 분명했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에게 출장 간 것을 감추고 본인 차를 주택가에 댔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이 차를 산다고 하기 전부터 회사 출장으로 지방에 가는 길이 잦았던 것과 주말만 되면 꼭 출장을 가서 외박을 하고 왔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제가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고 나서 과연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한동안은 이혼이고 뭐고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모른 척 하는 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로 저를 속이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그때부터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거 보고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 건지 증거를 질질 흘리고 다녔어요. 차량 블랙박스도 지우지 않았고 핸드폰 잠금도 제가 알던 패턴 그대로라 증거 수집은 며칠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아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당신은 요즘 사는 게 재밌나 봐? 요즘 콧노래를 그렇게 불러? 내가? 아, 나 지금 콧노래 불렀어? 좋은 일은 무슨 오랜만에 당신이랑 오붓하게 있으니까 좋아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나 보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걸 간신히 참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나 봤고 다른 사람들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블랙박스며 남편 잘 때 폰을 뒤지는데 자괴감이 들더군요. 남편 블랙박스로 확인하니 상간녀가 지내는 원룸에 둘이 거의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상간녀와는 마트도 다니고 좋은 데서 외식도 하고 아주 즐겁게 지냈더라고요. 마치 누가 보면 그 두 사람이 신혼부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진과 문자 내용만 해도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영상으로 확인할 때는 정말 손이 다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녀와 신나게 바람을 피우고 와서는 저에게 미안한지 잘해주는 척 얼마나 가식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이혼 준비를 마칠 때까지 남편에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녀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니 시간이 좀 더 필요했거든요. 황당하게도 남편이 바람난 여자는 26살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지방 발령 나서 아마 원룸에 사는 듯 했고 놀라웠던 건 남편은 이미 결혼 직후부터 그 여자와 썸을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 직원 지방에 내려간 걸 계기로 아주 눈치 안 보고 대놓고 바람을 피웠던 거고요. 당장이라도 이혼할 준비는 마쳤는데 문제는 언제 이혼 서류를 들이미느냐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가 소장 접수를 미루는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는지 언제든 준비되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마음의 준비랄 게 뭐가 있겠나요? 그저 친정 부모님께 어찌 말해야 하나 해서 송구스럽기도 했고 저를 안타까워하실까봐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미뤄봤자 힘든 건 저였으니 빨리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쩜 시기적절하게 시댁에서는 제가 마지막 정을 떼버릴 기회를 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얼굴을 보자고 하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만났는데요. 지금 말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시누이가 결혼을 내년 중에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를 보자고 했냐면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
네 신우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에 상견례도 하기로 했어. 이 소식도 알릴 겸 한번 와봤다. 근데 말이다. 사실 오늘 너를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 아가씨 결혼하는데 굳이 따로 얘기하실 게 뭐가 있나요? 얘는 뭘 그리 뾰족하게 구니? 내가 너 보자고 한 이유가 뭐겠어? 네 도움이 필요해서 보자고 한 거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어머니 대신 말을 하더군요. 언니, 실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저 만나는 남자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많이 없대요. 집에서 집을 해줄 만한 형편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데 저는 30 넘어서 시집 가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해가기로 했거든요. 네? 아가씨가 무슨 돈으로요? 아무리 대출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언니. 나 그냥 작은 투룸이나 오피스텔 업계에 한 1억 정도만 해줘요. 이 부탁하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어쩜 저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1억을 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능력이나 집안을 둔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서 남자가 집을 못 태우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한데 무슨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이 집안 식구들은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사치를 하고 개념 없이 구는 건 이 집안 내력인가 봐요. 대체 돈도 없으면서 뭘 믿고 자기가 집을 해가겠다고 한 걸까요? 게다가 빌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어디 저에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럴까 싶었습니다. 아, 그래? 신우 옳게 좋다는 게 뭐니?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줘. 어머니, 아가씨,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을 미뤄야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집을 해가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아니, 결혼할 남자는 돈도 없으면서 왜 아가씨랑 결혼한다는 건데요? 언니, 그래도 제 남자친구 공기업 다녀요. 지금은 돈 없지만 결혼하면 제가 이득이라고요. 대신 혼수랑 결혼 비용은 남자친구가 하겠대요. 벌써 제가 집 얻은 비용 마련하겠다고 시댁이 다 말해놨단 말이에요. 나 진짜 언니가 안 도와주면 결혼 못해요. 집이 제일 큰 문제인 거 언니도 알죠?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언니. 네? 아가씨, 제정신이에요? 아가씨 오빠도 집 안에 와서 제가 한 거 아시죠? 근데 뻔히 알면서 전때 돈까지 바라시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가진 돈에 맞게 월세를 얻으세요. 저는 부모님께 말 못해요. 속으로 진짜 미친년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에도 개념이 없었으니 거절하고 말 생각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골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쩜 너는 생각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냐?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네 친정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몇 천일 텐데 그깟 1억 해달라는 게 어렵니? 난 이번에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예단도 거의 안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지금 예단한다 생각하면 안 될 거 없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네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해봐. 너네 친정 잘 산다며.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 너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함부로 쓰는 부자가 있을까요? 저러니 평생 큰 돈 못 만지고 아직도 돈이 없어 며느리에게 친정돈 받아오라는 말을 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반응을 보인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해줘라. 당신 월 800 넘게 벌면서 솔직히 내 동생 결혼하는데 몇백 한다는 것도 웃긴 거야. 나도 몰랐던 거지만 원래 여자들 결혼할 때 시댁에 예단 엄청 정성 들여 한다더라. 근데 너는 우리 가족 옷만 사줬으니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냥 이번 기회에 한다고 생각하고
1억 도와줘. 일단 미쳤냐고 되물었습니다. 진짜 이 집 식구들 미친 것 같았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 저 800 벌면서 동생한테 1억 정도 해주는 게 뭐가 무리냐고 도로 묻더라고요. 이 집구석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니 굳이 제가 대화로 해결할 필요가 없겠다 느꼈습니다.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기운 빠지게 돈을 주네마네 하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모와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말대로 얼마 안 되는 돈이니 드리는 쪽으로 해야겠네요. 알았어요. 일단 내일 친정 가서 받아서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당신도 내일 퇴근하면 바로 어머니네로 와. 그랬더니 신우는 싱글벙글 하면서 제 팔짱까지 끼더니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역시 언니를 믿길 잘했어. 거봐 엄마. 내가 우리 새언니는 내 말대로 해줄 거라 했지? 언니 그럼 준비되는 대로 내 계좌로 보내줘요? 나는 말 나온 김에 이번 주 내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아양을 떨더군요. 저는 일단 다들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다들 제 비위를 맞추느라고 아주 잽싸게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이혼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물과 이혼 서류 그리고 1억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차용증을 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가니 남편은 미리 와 있더군요. 그 집 식구들은 제가 봉투를 들고 들어오자 반색했습니다. 어머 얘, 너희 친정 부모님도 허락하신 거지? 거봐라, 네가 얘기하니까 금방 해주시잖니. 어찌 지금 이체해 줄 수 있는 거니? 신우이와 남편도 눈을 반짝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다들 앉으세요. 지금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1억 작은 돈 아니에요. 설마 그 돈을 그냥 달라는 건 아니실 테고 살면서 갚으신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저희 부모님도 못 빌려주시겠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용증 써왔으니까 제가 써온 조건이랑 이자율대로 갚으시던지 아니면 관두세요. 제가 차용증 얘기를 하자 다들 바로 얼굴이 사나워지더라고요. 언니, 차용증이라뇨. 돈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참나, 아니 몇 억 달렸으면 장기까지 떼어가겠다 그러겠네. 아가씨, 돈 몇 천만 원이나 모아보고 나서 그런 말 하세요. 돈 1,000만 원 모은 것도 힘들어하면서 남의 돈 1억이 우스워요? 당장 앉으세요. 여보, 뭘 이렇게까지 해? 가족끼리 차용증이라니 우리가 남이야? 남편까지 옆에서 거드는데 주둥아리를 확 쳐버리고 싶은 걸 꾹 참고 뾰루통한 얼굴로 앉아있는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들 도장 찍어요. 이건 차용증, 돈 1억에 대해 이자는 30%예요. 1년은 이자만 내게 해주겠지만 이듬해부터는 월 이자 150이랑 매월 원금 100만 원씩 총 350만 원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이 조건 아니면 못 줘요. 제가 하는 말에 시모와 신우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만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자가 30%라뇨. 내 월급이 고작 200인데 그 돈을 매달 어찌 갚으라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죽겠네. 언니, 나 지금 그 돈 주기 싫다는 거죠? 알아먹었다니 다행이네요. 네, 저 아가씨한테 1억 줄 생각 없네요. 저 이 집 식구로 더 이상 살 생각이 없거든요.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삥 뜯기기 싫어서 이혼할랍니다. 뭐, 뭐야? 얘, 이혼이라니? 너는 시어미가 우습냐? 어쩜 이혼한다는 말을 그리 당당하게 해?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은 제가 도장 찍으라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만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뭐야 이거? 이혼? 지금 나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내미는 거야?
맞아, 이혼 서류. 위자료 협의하는 서류도 있으니까 거기 도장 찍으면 위자료 5천만 원에 끝날 수 있어. 어쩔래? 위자료 주고 도장 찍을래?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보여주고 나서 위자료 줄래? 그러자 남편은 당혹스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시모와 신우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설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돈 달라 그래서 이래?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지. 하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내가 지금 직접 말하길 원하는 거야?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순간 고민했을 겁니다. 제 입으로 불 것이냐, 끝까지 잡아댈 것이냐 하고요. 저는 입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가지고 있던 남편의 외도 증거물들을 면전에 던져줬습니다.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던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우와 시모 역시 차용증은 쳐다보다 말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들여다보더군요. 당신 이거 대체 어찌한 거야? 아니,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정도면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왜 이혼하자는지 말이야.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야. 당신은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이미 한 달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어머니랑 아가씨도 똑바로 보세요. 어머니 잘난 아들 지방에서 거짓말하고 1년 동안 딴 년이랑 살림 차려서 놀았네요. 제가 다른 여자랑 바람난 남자까지 포용할 정도로 착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 정도면 저 이혼하겠다는 거 말릴 이유 없으실 텐데요? 시모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난리냐? 그럼 저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저놈 때문에 우리 딸 앞날도 막히게 생겼구나. 응? 아니, 대체 여자가 웬 말이야? 너 이놈의 자식. 지금 네 집사람이 한 말 다 맞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을 다그쳤고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네 마누라 말이 다 맞는구나.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네가 책 잡힐 일은 하지 말았어야지. 왜 우리까지 전부 우스운 꼴을 만들어? 차라리 바람을 피우려거든 네 동생 시집이나 가고 피우던가. 아이고, 나는 못 산다, 못 살아. 오빠, 미쳤어? 내 앞날이 달린 문제인데 오빠가 바람 피우는 바람에 다 틀어졌잖아. 오빠 진짜 주제를 모른다. 새언니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쩜 바람을 피워? 이제 어쩔 거야? 언니가 오빠랑 이혼하겠다는 마당에 나한테 결혼 자금을 보태주겠냐고. 나 같아도 안 보태주겠다. 왜 오빠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초를 치는 건데? 오빠, 빨리 새언니한테 빌어. 잘못됐다고 빨리 빌라고. 신우이와 시모 타박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갑자기 불쌍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러더군요. 이 아가, 일단 차용증은 말도 안 되는 거니 없애마. 그리고 말이다. 바람 피운 건 내 아들놈 잘못이라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이혼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놈 버릇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고쳐놓으마. 너 이제 결혼한 지 겨우 2년이야. 원래 결혼 초반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네가 눈 한 번만 딱 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래요, 언니. 이건 우리 오빠가 100번 잘못했어. 나도 이렇게 부탁할게요. 우리 불쌍한 오빠 언니 아니면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요. 언니가 주소 알려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오빠랑 노란한 년 집에 가서 머리 다 뜯어놓고 다시는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할게요. 네? 언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요. 그러자 남편 놈은 바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여보, 진짜 가벼운 사이였고
금방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 진짜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난 거지 절대 우리 가정 깰 만한 관계 아니라니까.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게, 여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어? 뭐든 3세 번은 기회 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결혼해서 혹시 다른 잘못한 거 있어? 딱 이거 한 번이잖아.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야. 아주 셋이서 똘똘 뭉쳐서 싹싹 비는데 결혼해서 제일 단합이 잘 되는 모습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용서할 생각으로 서류를 내민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하고픈 말을 하고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래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죠? 저 용서할 생각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갚을 차용증 왜 내밀었겠어요? 아가씨한테는 1억 원커녕 10만 원도 줄 생각 없다는 뜻이니까 꿈 깨요. 아가씨랑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괘씸해서 더 못 줘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결혼 내내 내가 돈 번 걸로 먹고 쓰고 한 거 당신도 할 말 없을 거야. 분수에 안 맞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딴 집 살림하며 어린 여자애랑 노니까 꼭 당신이 뭐라도 된 것 같았니? 이제는 당신이 한 행동 책임져야 할 때인 거 알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 2장 찍어. 그리고 깔끔하게 위자료 주고 끝내. 여러분, 과연 남편이 서류에 동의해 줬을 것 같나요? 그 인간은 위자료가 아까워 제가 내민 서류에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는지. 저는 그날 시가 식구들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안 신은 채 쫓아나와서는 주차장에서 울면서 빌더군요. 시댁에 짐 보내겠다고 하고 들어오지 말라 했더니만 망연자실한 채 포기하고 저를 보내주긴 했습니다. 저 그 후 이혼 소송으로 그 집과의 인연을 끝냈어요.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강제성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상간녀 소송도 그렇고 위자료가 정해지니 제가 판결문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어서요. 소송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눌 재산은 없었고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 상간녀에게 1,000만 원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야말로 옷만 챙겨서 나갔고요. 저는 올해 초 살던 집 전세를 빼고 친정으로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신우의 소식을 전 남편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신우 예비 시댁에서 파혼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이유야 뻔하죠.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해가겠다는 말은 뭐하러 해가지고 실없는 사람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집안 부모들도 우리 신우 일을 딱 보면 견적이 나왔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여자는 들이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신우이는 파혼한 거 어지간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 한 것도 모자라 문자로 자기 오빠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서운함을 아주 장문의 문자로 보내놨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전 남편 놈이 모든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했는지 집에서 같이 못 살겠다고 쫓겨나는 바람에 혼자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위자료 깎아달라고 구질구질하게 사정하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과의 악연을 마무리했어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인연이 되었는지 슬픈 일이지만 어쩌겠나요? 이제는 지나간 인연은 잘 묻어두고 앞으로 열심히 사는 수밖에요. 아무튼 시댁에서 며느리를 호구로 보기 시작하면 벗어나는 건 절연 혹은 이혼이 답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